왕이 죽었습니다. 왕좌는 비었습니다. 후계자는 여자였습니다. 서기 632년 신라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성골의 마지막 혈통인 공주 덕만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귀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백제 의자왕은 서쪽에서 칼을 갈았고 고구려 연개소문은 북쪽에서 군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선덕여 왕은 김유신에게 군사를, 김춘추에게 외교를 맡겨 지위를 일원화 했습니다. 16년 후 그녀는 숨을 거두었지만 그 체계는 신라를 통일로 이끌었습니다. 선덕여 왕, 신라 최초의 여왕이자 가장 치밀한 전략가였던 그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삼국사기는 진평왕이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한다. 성골 후계자는 덕만 한 사람뿐이었기에 그 원칙을 깰 수 없었습니다. 632년 정월, 진평왕이 붕어하자 조정은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귀족들은 여왕의 즉위를 두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화랑세기는 남성 귀족들이 왕위의 전통을 거슬렀다며 불만을 강하게 표했다고 기록한다. 그러나 덕만은 결국 왕좌에 올랐고 신라 최초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즉위와 동시에 그녀는 두 가지 과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귀족 세력의 뿌리 깊은 불신을 잠재우는 것이었고, 둘째는 백제와 고구려의 끊임없는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력과 외교력의 중심축을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김유신은 당시 신라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장군이었고, 김춘추는 왕실의 혈통을 이은 외교가였습니다. 선덕여 왕은 이 두 사람에게 군사와 외교를 맡겨 지휘체계를 일원화했습니다. 초기 신라는 서쪽의 백제, 북쪽의 고구려에 동시에 압박받았습니다. 신라의 영토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삼국사기는 선덕여왕 즉위 초기의 백제가 신라의 서쪽 변방을 여러 차례 침략했다고 전한다. 그녀는 즉시 방어 전략을 수정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면전을 피하고 요충 방어로 전환했습니다. 선덕여왕의 통치 방식에는 다른 왕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출정하지 않고 전황을 설계했습니다. 선덕여왕의 통솔은 차분했고 전략은 냉정했으며 신라는 그 구조 속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여왕이라는 한계를 역으로 전략적 강점으로 바꾸어낸 결과였습니다. 당시 신라는 열세였기에 방어 중심을 택했습니다. 적의 침입을 막아내되 불필요한 전면전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신라의 생존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이 아닌 철저한 계산으로 전쟁을 대했습니다. 선덕여왕 시대 신라가 직면한 또 다른 과제는 내부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왕에 대한 귀족들의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정 내부에는 항상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불신을 무력으로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체적인 대응 성과로 정당성을 쌓았습니다. 왕권은 혈통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입증되는 것이었습니다. 김유신과 김춘추의 역할도 점차 명확하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군사와 외교는 위임하되 최종 승인은 왕이 맡았습니다. 이 삼각구도가 신라의 새로운 통치 체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선덕여왕이 만들어낸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제위 2년, 백제 의자왕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번기는 의자왕이 신라의 서쪽 변방을 8차례나 침략했다고 기록한다. 백제군은 신라의 국경 요새를 하나씩 무너뜨리며 영토를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선덕여왕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김유신과 알천을 불러 방어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그녀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요충 방어로 일관했습니다. 삼국유사는 여왕이 옥문지에 성을 쌓게 하여 적의 침입 경로를 차단했다고 전한다. 이 기록은 신비로운 예언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형을 읽고 침공 동선을 예측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여왕은 백제군의 이동 패턴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백제는 주로 서쪽 평야 지대를 통해 진입했고 신라의 보급로를 끊는 방식으로 압박해왔습니다. 선덕여왕은 김유신에게 산악 요새를 강화해 백제의 기동을 묶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어선이 조밀해지자 백제의 침입은 점차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속 방어 성공으로 서쪽이 잠시 안정되었습니다. 신라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생존이 최우선이었고 그녀는 그 목표를 정확히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백제가 물러나자 이번에는 고구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42년 고구려 연개소문이 남정을 시작했고
신라의 북쪽 경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는 연개소문이 신라 경계를 침범했다고 전한다. 선덕여왕은 다시 한번 군사회의를 소집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백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고구려는 백제보다 훨씬 강했고 신라는 양면 방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왕은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방은 김유신이, 서방은 알천이 맞는 식으로 전력을 나누어 배치한 것입니다. 두 전선을 동시에 지키기에는 병력이 부족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유신은 북쪽으로 군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고구려군은 이미 신라의 북쪽 요새 몇 곳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여왕은 김유신에게 반격을 지시했습니다. 김유신은 낭비성 승리로 전세를 돌렸고 신라는 빼앗긴 요새를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왕의 전략과 장수의 전술 분업이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전장은 조용히 정돈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신라의 위기를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여운은 길지 않았습니다. 643년 백제와 고구려의 협공으로 신라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삼국사기는 이 시기를 신라가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이라고 기록한다. 백제는 서쪽에서, 고구려는 북쪽에서 동시에 압박해왔고 신라의 방어선은 곳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덕여왕은 회의전을 소집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는 여왕이 김유신과 알천을 불러 북쪽과 서쪽 방면을 나누어 맡겼다고 전한다. 그녀는 두 전선을 동시에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644년 백제군이 대야성을 포위했습니다. 대야성은 신라의 서쪽 방어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성주는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이었습니다. 대야성은 단기 포위 끝에 함락되어 김품석 부부가 전사했고 서방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선덕여왕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춘추를 불러 위로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임무를 맡겼습니다. 신라는 이제 혼자 힘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여왕은 김춘추에게 고구려로 가서 원군을 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얼마 전까지 신라를 침략했던 적국이었고 연개소문은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김춘추는 고구려로 떠났습니다. 고구려에 도착한 김춘추는 연개소문을 만났습니다. 중령 이북 양도 요구를 거절하자 억류되었으나 김유신의 국경 압박에 석방되었습니다. 김춘추는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선덕여왕은 김춘추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고구려가 안 된다면 당나라가 남았습니다. 645년 김춘추는 당나라로 떠났습니다. 당태종은 신라의 사신을 만났고 김춘추는 백제와 고구려의 위협을 설명했습니다. 즉각 원병은 없었지만 장기 동맹의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전장을 직접 지휘하지 않았지만 외교의 방향을 설정했고 신라의 생존 전략을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지만 신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그림자는 짧았습니다. 신라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귀족 세력은 다시 동요했고 조정에는 반목이 일었습니다. 여왕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삼국사기는 상대등 비담이 여왕의 정치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기록한다. 비담은 신라의 최고 귀족이었고 조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내세운 구호는 서늘했습니다. 여주불능선리, 여왕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불만이 아니라 여성이 왕위에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647년 정월, 비담의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군사를 일으켜 궁궐을 포위했고 여왕의 퇴위를 요구했습니다. 경주는 혼란에 빠졌고 귀족들은 어느 편에 설지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습니다. 삼국유사는 김유신이 불을 높이 들어 별락 소문을 심리전으로 꺾었다고 전한다. 김유신은 즉시 군사를 이끌고 반란군과 맞섰습니다. 선덕여왕은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명령만은 분명히 내렸습니다. 반역을 특계하라는 그 명령은 곧 유언이 될 것이었습니다. 열흘, 공방 끝에 김유신이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여왕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반란의 소식을 들으며 병상에서 마지막 힘을 쏟아냈던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정월 8일 진압 과정에서 병세가 악화되어 영묘사에서 붕어했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왕좌는 비었습니다. 비담과 그의 일당은 모두 처형되었고 경주는 다시 평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왕을 잃었습니다. 성골의 마지막 후계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조정은 긴급 회의를 열었고 새로운 왕을 선출해야 했습니다. 왕통은 성골에서 진골로 넘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선덕여왕의 사촌 승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진덕여왕으로 즉위했고 신라는 다시 여왕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선덕여왕이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16년간 신라를 통치하며 백제와 고구려의 침입을 막아냈고 당나라와의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김유신과 김춘추라는 두 기둥을 세웠고 그들에게 군사와 외교의 전권을 맡겼습니다. 그녀가 만든 통솔 구조는 삼국 통일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선덕의 왕은 전장에서 칼을 휘두르지 않았지만 모든 전략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와 전략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여왕이 아니었다면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정작 신라를 무너뜨리려 한 것은 여왕이 아니라 반란이었습니다. 여왕의 붕어로 성골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삼국사기는 선덕왕이 붕어하니 성골 왕통이 끊겼다고 기록한다. 진덕여왕이 뒤를 이었지만 그녀 역시 6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춘추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무열왕이 되었고 김유신은 군령을 장악했습니다. 선덕은 인재등용과 대외연계로 통일의 기반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성골의 신성은 사라졌지만 전략의 틀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선덕여왕이 세운 군사체계, 그녀가 구축한 당나라와의 관계, 그녀가 배치한 김유신과 김춘추의 역할은 모두 무열왕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무열왕은 나당 동맹으로 660년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성과는 선덕대의 설계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668년 고구려마저 무너졌습니다.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과 당나라 연합군이 평양성을 함락시켰고 삼국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선덕여왕이 죽은 지 2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훗날 통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녀는 통일을 보지 못했지만 통일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체제의 끝에서 다음 시대의 기틀을 남겼습니다. 선덕여왕의 생애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골이라는 혈통 때문에 왕위에 올랐고 여자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도전받았습니다. 비담의 반란은 그 도전의 정점이었고 그녀는 그 반란이 진압되는 순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안정을 가져왔지만 그녀 자신은 평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16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그녀는 전쟁과 반란, 그리고 불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가 왕좌에서 내려온 순간은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은 개인의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골 체제의 종말이었고 신라 왕권 구조의 전환이었습니다. 선덕여왕 이후 신라는 더 이상 혈통만으로 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 정치적 역학관계로 왕이 결정되었고 왕권은 약해졌습니다. 선덕여왕은 마지막 성골 왕으로서 신성한 권위를 가졌지만 동시에 그 권위가 무너지는 과정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신라의 낡은 질서가 사라졌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선덕여왕을 평가하는 기록들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여왕이 총명하고 기지가 남달라 나라를 안정시켰다고 기록한다. 삼국유사는 백성을 어루만지고 적을 제어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구당서에는 당태종이 여왕을 얕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은 신라를 과소평가했으나 멸시 속에서도 신라는 종속을 거부하고 실리를 취했습니다. 선덕여왕은 당나라의 눈치를 보면서도 신라의 자주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나라와 관계를 맺었지만 속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나라를 이용해 백제와 고구려를 견제했고 결국 나당 동맹이라는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여왕이라는 약점을 전략으로 극복한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무력을 앞세우지 않았고 이치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 지략이 김유신의 칼끝을 이끌었고 김춘추의 외교를 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선덕여왕이 남긴 유산의 성격입니다. 확장보다 전쟁 수행 구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든 것은 구조였습니다. 김유신이라는 장군, 김춘추라는 외교가, 당나라와의 연결고리, 이 모든 것이 선덕여왕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녀는 직접 싸우지 않았지만
싸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무열왕이 백제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선덕여왕이 준비한 무대 위에서였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녀의 통치 방식입니다. 권한 위임과 전략 지시로 기민함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약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여왕이라는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유능한 인재로 메운 것입니다. 이런 통치 방식은 신라가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만든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선덕 여왕은 여왕이었지만 동시에 통솔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성별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였습니다. 선덕 여왕이 죽은 후에도 신라는 계속 전진했고 그녀가 세운 구조는 삼국 통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연 그녀의 냉정은 시대를 넘어선 통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역사는 답을 주지 않지만 결말은 통일이었습니다. 서기 647년 여왕이 떠난 자리에는 지도가 남았습니다. 그 지도 위에서 무열왕의 군세가 걸었고 삼국 통일의 길이 열렸습니다. 전쟁은 끝나도 전략은 남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덕만, 그 지략은 신라의 깃틀로 남았습니다. 1000년도 더 지난 역사 속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날 여러분께 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록은 단편적이고 진실은 숨겨져 있으며 해석은 끊임없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한 사람의 선택과 결단을 읽어내고 그것을 여러분께 전하려는 노력이 의미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